오늘날 충돌과 분쟁이 지속되는 국제정치 환경에서 유럽의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중동 분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이란은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니파 이슬람이 다수를 이루는 중동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시아파 이슬람 세력의 맹주 자리를 지키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란이 소위 시아파 이슬람 열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며 발전한 시기가 바로 사파비 왕조인데요. 우리가 근대 시기 이슬람 열강을 생각할 때 오스만 제국이 쉽게 떠오르고 오스만 제국의 핵심 전력인 예니체리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지만 근대 시기 오스만 제국과 더불어 존재한 이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만큼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한 키즐바시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붉은 머리라는 뜻을 가진 이 집단은 단순한 부족 연맹이 아니라 16세기 이란의 사파비 왕조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종교적 군사적 집단이었으며 이들의 파급력은 이란을 넘어서 터키,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 여러 지역의 정치와 종교,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란의 주류 민족은 페르시아계 이란인이지만 이 사파비 왕조의 건국과 확장에서 핵심 축을 담당했던 특수부대 키즐바시는 페르시아계 민족이 아닌 투르크계 민족으로 이루어졌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동 지역 내 시아파 열강으로 근대 페르시아의 초석을 닦은 사파비 왕조 이란의 특수부대 키즐바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즐바시의 기원은 15세기 후반 아르데빌의 사파비 수피 교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단은 원래 영적 수행 공동체였지만 점차 튀르크계 유목 부족들을 흡수하면서 종교적 색채를 강하게 띤 군사집단으로 변모해갔습니다. 이후 키즐바시는 사파비 페르시아 왕조 설립과 팽창의 중추 세력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99년 젊은 영웅 이스마일이 등장하고 아나톨리아, 시리아, 코카서스 지역의 키즐바시 기병대 약 7,000명이 그의 대의에 동참해 이스마일의 세력은 급속도로 확장했는데요. 키즐바시를 등에 업은 이스마일은 연전연승을 하며 해당 지역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아나톨리아 지역의 맹주였던 아크코윤누를 상대로 진행된 샤루르 전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양 왕조로도 불리우는 아크코윤누는 당시 아나톨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수니파 세력이었는데 여기서 키즐바시 기병대 7,000명은 기동성을 앞세워 수적으로 우세한 3만 명의 아크코윤누 군대를 격파하기도 했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동아나톨리아, 아제르바이젠, 남코카서스 지역을 장악했고 이후 타브리즈를 함락시킨 이후 그곳에서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둔 사파비 왕조의 첫 번째 샤로 등극하게 됩니다. 1510년까지 샤 이스마일과 그의 키즐바시 군대는 이란 전체,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남부 다게스탄,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호라산, 그리고 동부 아나톨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조지아 지역의 카르틀리와 카에티를 속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개국 공신으로 페르시아 국정의 핵심 코어에는 키즐바시 부족 연합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붉은 타즈 모자를 착용했는데 모자에 새겨진 12갈래 주름은 시아파의 12명의 이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머리를 뜻하는 키즐바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착용했던 붉은 모자는 대외 정책적 측면에서 사파비 이란의 핵심 전력 키즐바시 기병대의 용맹함과 호전성을 상징했고 이란 내 국내 정치 측면에서 군주의 권위를 위협할 정도의 이른바 엘리트주의적 권위를 상징하는 양가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즐바시를 이루고 있는 부족들은 매우 상이했는데 먼저 사파비 왕조 내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샴루 부족, 우스타줄루, 사파비 시기 문화예술 분야를 후원한 큰 송 카라만루, 그리고 이후 카자르 왕조를 설립한 아가 모하메드 한을 배출한 카자르 부족, 아프사르 왕조의 창립자로 페르시아 역사상 위대한 정복자로 불리우는 나디르 샤를 배출한 아프사르 부족 등 여러 부족들이 존재했습니다. 사파비 왕국이 발전하는 동안 키즐바시를 이루는 투르크계 부족들과 토착 페르시아 귀족들 간의 대립은 사파비 왕국에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샤 이스마일은 이러한 민족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동화책을 쓰려고 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1510년 샤 이스마일은 우즈베크족과 싸우기 위해 대규모 키즐바시 군대를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인 트란스옥사니아로 파병했고 키즐바시는 마르브 전투에서 우즈베크족을 격파하고 사마르칸트를 확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샤 이스마일은 투르크계 키즐바시를 견제하고 민족 동화 정책 차원에서 키즐바시 사령관을 페르시아인인 나즘 에타니로 임명했고 페르시아인을 사령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인 투르크계 키즐바시 군대가 샤가 임명한 나즘 에타니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1512년 가지대환 전투에서 키즐바시 군대가 우즈베크군에게 전멸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패배는 사파비 왕조의 트란스옥사니아 지역 확장과 영향력 확대를 종식시켰으며 이후 몇십 년 동안 왕국의 북동쪽 국경은 유목민 침입에 취약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북동쪽 국경 이외에도 페르시아의 서쪽에는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인 오스만 제국이 있었는데 당시 오스만 제국은 이전에 페르시아가 상대했던 상대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적 역량을 보유했습니다. 비교사 연구에서 종종 세계사에서 1500년대에서 1700년대를 인류의 도입으로 인한 군사 전략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하며 유럽을 비롯해서 이들과 국경을 맞대며 경쟁한 러시아, 오스만 제국은 화기류 무기를 통한 군사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시아 지역은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란의 키즐바시 또한 아시아적인 전통적 유목민 기병 전술을 고수했습니다. 투르크계 유목민들로 구성된 키즐바시 기병들은 몽골 타타르 유목민들처럼 전장에서 유목민 기병 전술을 선보였는데요. 각 부족이 티율이라고 불리우는 봉토를 가지며 군사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부족 단위에서 차출된 기병 부대들은 원거리에서는 복합군 같은 활로 원거리 공격을 가했고 돌격하면서 창과 투창을 사용했고 근접전에서는 샴시르 같은 곡건과 철퇴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사슬갑옷과 비늘갑옷으로 무장했으며 원형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들의 전략 전술 핵심에는 신속성과 기동성을 활용한 유목민식 기병우위 전술이 큰 축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 전술은 오스만과 같은 근대적 화기류로 무장한 군대와 맞서면서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사파비 왕조 역사에서 가장 굴욕적인 패배가 바로 1514년 이웃한 이슬람 경쟁국 오스만 제국과 벌인 찰디란 전투였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이스마일 측의 군대는 키즐바시 기병대가 주축으로 냉병기를 활용하는 전통적 기병 전술을 고수했지만 오스만 제국은 대포와 머스킷과 같은 화기류로 무장을 한 예니체리가 키즐바시를 맞이했고 키즐바시 기병들의 용맹한 돌격 전술은 예니체리가 쏘는 총탄과 대포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사파비 왕조샤의 권위도 추락했으며 이스마일 사후 타흐마스프 1세가 왕위에 올랐고 그는 찰디란 전투에서 선왕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기류로 무장한 예니체리의 오스만과의 전투에서 정면 대결을 피하고 기동성을 우위에 둔 유격전 및 히트앤런 전술을 택했으며 키즐바시 부족 기병을 소규모로 나누어 보급로를 습격하고 시간을 끌어 오스만군을 지치게 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사파비는 부분적인 승리를 얻었으며 1555년 아마시아 조약으로 서쪽 국경이 안정되었습니다. 1588년 즉위한 아바스 1세는 키즐바시 세력들에 대한 권력 견제 및 찰디란 전투의 패배에서 얻은 화기류 도입 필요성을 위해 군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의 예니체리의 영감을 받아서 코카서스 지역 출신으로 구성된 노예병인 굴람을 조직하고 머스킷 총병과 포병을 양성했습니다. 이런 군사개혁을 통해서 사파비 이란 군대는 전통적 부족 기병과 근대식 화기 부대가 혼합된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전장에서는 사파비 이란 측 군대 내 키즐바시 기병의 역할과 입김은 매우 컸습니다. 화기류로 무장한 보병의 비중이 늘었음에도 사파비의 군사력은 여전히 부족 기병의 기동성 전략에 의존했으며 이는 17세기에도 사파비 이란의 군사 근대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족쇄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쪽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동쪽에서는 우즈베크 유목민들이 이란 국경을 위협했는데 외부의 적들과 더불어서 사파비 이란에서는 키즐바시 내 투르크계 부족 간의 경쟁, 그리고 키즐바시 투르크계와 페르시아 귀족들의 충돌, 그리고 키즐바시 귀족과 샤로 대표되는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 이후 전개될 사파비 이란에서 키즐바시는 이란의 내부 갈등과 분열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588년 샤 아바스 1세가 권력을 잡았을 때 사파비 왕국의 중요한 무장 엘리트였던 투르크계, 키즐바시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들인 체첸인,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출신 노예 병굴람들로 구성된 상비군과 개인 경호대를 꾸렸고 행정 조직을 새로이 개편했습니다. 그는 이 포로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키즐바시가 담당하던 직무를 비투르크계 출신으로 대체시켰습니다. 새로 구성된 군대와 행정관료들은 더 이상 투르크계 부족 족장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중앙 권력인 샤에게만 복종했습니다. 군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사파비 제국 내에서 키즐바시 투르크계 지도자의 역량을 견제하고 티율이라는 봉토를 가진 키즐바시 부족들의 봉건제적 지방 권력을 중앙집권적 체제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습니다. 굴람들은 왕실 내 고위직에 임명되었으며 샤 아바스 7세 말기에는 전체 고위 아미르 중 5분의 1이 굴람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상징적인 사례로는 1598년에는 사파비 이란의 총사령관으로 조지아 출신의 인물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굴람인 알라베르딕한 사파비군 전체의 총사령관 자리에 올랐고 이는 그가 제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르크계 키즐바시는 사파비 제국의 행정체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카카스계 노예병 출신과 페르시아계 귀족들의 파이가 더 커지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즐바시 출신들의 입김은 여전히 군대 행정 내에서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사파비 왕조 이후 페르시아를 통치한 아프샤르와 카자르 왕조의 통치자들 및 엘리트들 역시 키즐바시 출신이 다수였으며 비단 이란 지역뿐 아니라 키즐바시들은 나디르 샤의 정복 기간 동안 카불과 칸다하르 같은 아프가니스탄 동부 도시들에 정착했으며 이란 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키즐바시들은 아프가니스탄 왕실의 고문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키즐바시들은 인도의 무굴 제국에 합류해 영국의 인도 정복 이전까지 무굴 궁정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중 하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키즐바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사파비 이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키즐바시 내 부족들 및 가문들 간의 경쟁에서 자신의 파벌과 부족이 더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화려한 사파, 건축물 제작을 장려하기도 했으며 당대 최고의 서예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사파비 왕조의 개국 공신이자
핵심 전력인 키즐바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칼과 창을 든 전사가 아니라 시아파 맹주로 이란이 처음 설립되고 팽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란의 주류인 페르시아인이 아닌 투르크계 엘리트 부족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향후 이란의 내부 갈등을 촉발한 양가적 측면을 가진 독특한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